흑수저도요 30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30년 안 하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노하우를 다 배우시기 때문에 점점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본인지만 잘 알아도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의 노력들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춘욱입니다. 예, 오는 길 덥죠? 정말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는지 날씨도 되게 궂은 데다가 덥기도 얼마나 더운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총 6가지 정도인데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6가지 정도인데 처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 자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흑수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작은 흑수저라도 지금은 흑수저가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투자의 방법들,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좀 많이 일러드리고 더 나가서 시간도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여기 오스랑 이야기해서 넉넉하게 뽑아서 1시간 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은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예, 강의 시간은 1시간 안 걸릴 테니까 나머지 30-40분은 여러분들 현장에서나 온라인 Q&A 들어오는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카메라가 여러분 뒤통수를 찍고 있어서 여러분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놓고서 제가 자 이제 Q&A 시작입니다. 그러면 손을 번쩍번쩍 드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뭐 모르는 게 많잖아요. 네,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수저란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핵심 차트인데요. 금, 은, 동, 흑수저까지고 제가 여기입니다. 흑수저의 정의 간단해요. 결혼하고 분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특히 부모님 간병인 비용을 낸다. 예, 접니다. 제가 지금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처음에 5년은 제가 여동생들이 취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번 돈을 이제 여동생 등록금에 넣었죠. 예, 둘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둘 다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5년째 넣다 보니까 언제부터 넣었냐면 1998년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뭐냐면 여동생, 이제 첫째 여동생 드디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빠 나도 보탤게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오빠한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라길래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야 우리 돈을 조금씩 못해서 기금 비슷하게 만들자. 뭐 개를 하나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때마침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건강이 금방 나빠질 줄 모르고 시작됐던 그 개가 지금 한 푼도 안 남아있죠. 예, 삼형제가 열심히 돈을 붓고 있지만 그 속도보다 어머님의 병원이 나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7년째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특히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어르신들한테 안 좋은지 알잖아요. 이제 그 뒤로는 벌써 2년째 튜브로 연명하고 계세요. 자,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요. 전 삼형제인데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 메이는데 본인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거든요. 그게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걸 받았죠. 사랑과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뭐랄까요? 지적인 그런 뭐 능력 이런 걸로 먹고 살잖아요. 책 써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적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저도 엎어질 뻔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게 흑수저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란 좀 정말 슬프죠.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축을 더 못하는 사람이 흑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부모님 나이가 드니까. 이게 흑수저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동수저였어요. 동수저가 뭐냐 하면 결혼이나 또는 졸업 후에 남남이 되는 사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가족 간에 안 만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만나면 금전 거래가 없는 사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처가가 이런 사이인데요. 제가 엄청 부러웠어요, 사실은. 처가에 가서 저희가 이제, 홍서방 왔나 하고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평창에 있는 전원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걸 산 건 정말 최악의 실패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짓고 땅을 샀는데, 얼마 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면서 거기 일대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집값이 올랐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야, 찬스다. 팔아야 되겠다. 하고서 집을 내놨는데, 역시 2억. 무슨 말인지 아세요? 25년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0%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인구 밀도가 줄어드는데 펜션 경쟁은 치열하거든요. 암만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후발주자에 거기 가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계산이 나오니까. 엘리시안 리조트조차도 방 쉽게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저 하이힐도 방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만들었던 수많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펜션에 공급과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집이 팔리겠어요? 자, 그런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갈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 돈도 벌었으니까. 가면 그래도 한 100만 원씩 드립니다. 자주 못 가니까. 이해하시죠? 자주 못 가니까. 사위도 자식이다. 이렇게 100만 원 드리면요. 제 아들놈들이 전부 그걸 다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남남인 사이. 이게 금전거래가 저희가 간 만큼 우리 아들들한테 오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 유학을 가 있는데 유학생이니까 등록금이 좀 세잖아요. 근데 그때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낼게 그러면서 몇 년치 모으신 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이? 동수저. 그래서 동수저랑 흑수저가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수저는 사회 나와서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제가 특히 어디를 다녔냐면 신촌에 있는 모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좀 부자 학교잖아요. 저는 흑수저인데 친구들은 최소 은수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 집이 이 집인데 뭐냐면 대학 졸업이나 결혼을 전후해가지고 부모님이 주거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집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데 자취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나는 지금 수색에 반지하 새방에 살고 있는데, 그 신촌에 가기에 그 광역버스가 있어서 수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전소가 있어서 밤에 무서운 거 빼고 다 좋아요. 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말 그 SK 아파트 뷰 들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변전소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게 또 부모님이 뭐 2주에 한 번씩 오셔요, 그죠? 그죠? 그리고 반찬이고 뭐고 다 해주고 빨래도 새로 해주세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자, 이제 마지막은 제 친구 중에 한 명, 딱 유일한 한 명인데 광주 아가씨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집을 하나 사주면서 거기서 12번 버스 타고 학교 다녀라. 그죠? 이게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고 증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우리나라 몇 프로다? 뒤에 나오지만 상위 1%. 상위 1%입니다. 29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이걸 해줍니다. 왜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생명 강의를 갔는데, 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VVIP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그 세무사님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세무사님 강의 다음이어서 제가 세무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세무사님이 뭔 줄 아세요? 자산이 아까 이야기했죠? 3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리미리 증여 안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서 서로 치고받는 꼴을 보게 된다고. 자손들이 서로 소송 안 하는 집을 당연히 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미리 대책 세우지 않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의상하지 않는 집을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증여받을 게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돈을 미리미리 주고 나면 날 고박하고 박대할까봐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부자 노인들이 돈을 쥐고 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망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집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는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 10%, 9억 3천, 9억 정도 되는 분들. 그죠?
연 전체 자산이, 순자산이 9억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10%. 여기 5억. 동수저 정도 되면 5억에서 3억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 여기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에서 30% 사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흑수저죠. 50에서 70% 사이가 흑수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걸 돈을 모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뭐 궁금하신 점 모아놨다가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야기 나오지만 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그 은수저, 금수저 되는 분이 되게 소수에 불과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한 다음 65세 이후에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자기 소득을, 월 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2.5%밖에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왜? 저는 국민연금만 220만 원 받거든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맥스로만 냈으니까. 94년 전 국민연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만 30년 동안 계속 국민연금을 부어서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현재 물가로 가정해보면 220만 원 나와요. 자, 거기다가 저희 마님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그게 또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생각해보면 500만 원 정도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위 2%고 300만 원까지 하면 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뭔 말하고 싶은지 금방 아시겠죠? 예,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드물고요. 되게 부자가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극소수의 초상위 부자들은 많죠. 특히 스타트 업계나 코인 업계가 얼마 전에 붐을 이루면서 부자 많이 나왔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서 자산 설계 못한다. 현실을 알아요. 많은 척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저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현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 1% 커트라인이 얼마냐 하면 29억 정도인데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죠? 작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25억이나 6억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1%의 벽 이런 거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생각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0%의 벽 하더라도 저것도 9억도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모아놓은 순자산이 없어서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허들이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은 사회다라는 거고요. 좀 더 만들어 보자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오늘 저는 흑수저들을 위한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 젊은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39세 이하 가구의 월 평균 저축액입니다. 이런 통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되거든요. 얼마냐 하면 200만 원이에요. 월 200만 원을 저축합니다. 자, 그런데 40대가 되는 순간 줄죠. 소득은 느는데 월 저축은 줄어요. 네? 소득은 느는데 월 저축이 줄어요. 인생에서 소득이 제일 많을 때가 있던데 저축액은 오히려 줄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흑수저 기준. 그렇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가 나가죠? 예, 자녀 교육비죠. 우리 애는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지. 냉정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애가 이거 공부시킨다고 될 애인가? 아니,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저희 둘째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가 금쪽이에요. 네, 거북이에요. 이 용어를 아시면 되게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부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북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아스퍼거들. 쉽게 이야기해서 자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남자애들한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저를 너무 그렇게 동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애기는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다만 언어 능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애가 등치는 큰데 잘 먹으니까, 제 아들이니까 양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등치는 큰데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시적절한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시당하죠. 그래서 저희 아들 별명이, 코로나 시국에 별명이 뭐였냐면 바이러스였어요. 바이러스 왔다 그러고.
내 여자애들이 특히 주도를 하더라고요, 왕따를. 예, 근데 요새 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엄마들하고 달리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데 어떡하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학교를 바꾸는 거죠. 그냥 거기서 싸우기보다 학교를 바꿨고요. 돈이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를 바꾸고 두 번째로 얘가 더 잘하는 걸 찾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해도 얘가 우리말과 영어를 깨쳐서 아주 유창한 우리말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은 되게 수다스러운데 말에 두석 없는 애들 있죠? 그 남자애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두석 없는 애를 갖다가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보보보 되더라도 남들이 기다려주면 되죠. 아니, 그걸 만들려면 잘하는 걸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자식한테 돈 안 쓰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랑이 뭔지 안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저도 최근에는 엄청 적겠습니다만 정말 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찬스다? 예, 젊어서다. 요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때 달성을 좀 하셔야 된다. 뭔가 목표를 달성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용으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굴릴 수 있는데 아직 요 나이 때 저축 목표, 기본적 저축 목표,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이든 2억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종잣돈의 저축 목표를 달성 못 해놓으면 그 뒤로 이제 그걸 꺼냈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말도 못하게 받고 부부싸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33세 부부가 49세까지 정년이죠. 실질적인 정년입니다, 여러분. 49세를 넘어서면 이제는 자기의 정규적인 일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49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세 부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죠? 예, 전문직이죠. 전문직들 여기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죠?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죠? 예, 성공한 자영업자들이죠. 이 세 부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49세 넘겨서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있고, 저 같은 경우도 49세 회사에서 손들고 나왔거든요. 저도 만 49세에 파이어 선택을 한 게 돈을 벌어서 파이어 한 것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저를 꼽아주길래, 꼽준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애를 저 위로 올리더라고요.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리서치 팀장일 때,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제가 뽑았던 친구를 제 위에 상무로 올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이가 되면 정치하지 않으면 제꼴을 당하거든요. 아무리 성과를 낸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과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날 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북이 아빠라고. 거북이 아빠인데 저라고 뭐 사회생활 잘하겠어요? 돌직구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게, 좋게 봐주십시오. 솔직한 게 매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연 2,400, 월 200씩 모은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시뮬레이션 나는데, 요 밑에 있는 파란 선이 연 2% 수익을 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연 4% 수익, 요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연 6% 수익입니다. 어때요? 예, 정말 여기가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죠? 33세부터 시작해서 37세 사이에 1억 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처음에는 늘어나는 게 안 보여요. 예, 늘어나는 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커플이 들으러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이 자꾸 자주 가요. 왜냐하면 같이 들으면 이거 진짜 좋고요. 또 특히 또 좋은 게 자제분을 데리고 들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33세부터 우리 요새 결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33세니까 그냥 한 거고, 33세 흑수정보죠. 부모님한테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와, 정말 잔인한 가정이지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으면 49세 됐을 때 얼마가 되냐면 2%를 운영하면 5억이 됩니다. 짜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죠. 이 기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한 2배 오른다고 우리 솔직히 봐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돈으로 3억 정도. 우리나라 중위값보다 조금 잘 사는 상위 60%, 40, 그러니까 소득 상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40% 선.
자, 2%로 운용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벌써 느끼셨죠? 저 정도로는 답이 없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4%로 운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7. 희망이 좀 보이고요. 6%로 운용을 하면 6.8억이 됩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인플레 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상위 30%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은수저는 힘들어도 동수저는 달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가정을 더 붙여봐야죠.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계가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만 4년입니다. 4년 사이에 소득이 15% 늘었어요. 난 안 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 진짜예요. 제 국민연금 출신이잖아요. 제가 전주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종종 올라오잖아요. 주말 부부도 많고, 전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그러니까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 있는 애들이 서울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제가 무조건 고기 사거든요. 아유, 많이 먹고 다녀. 그러면서 고기 사줍니다. 그래서 물었죠. 올라올 때마다 작년에 물었어요. 연봉 얼마 올랐니? 예, 1.6% 올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2% 올랐나 그런데 올해는 얼마 올랐니? 예, 작년보다 평가가 껴서 1.3%입니다. 예, 그 윤 정부가요. 문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윤 정부가 공무원들 때려잡는 중이잖아요. 좀 그런 중이에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요새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 지위지만 만족감들이, 주관적 만족감들이 최근에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계, 이건 평균이에요. 여러분 인정 부탁해요. 평균 15% 정도 늘어났다는 걸 감안해 보면 연 3% 정도 저축을 인상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월 100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103만 원 하는 거죠. 자, 이 전제가 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승진하거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전액 오른 만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겠다라는 의지를 가진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위로 상승이 올라옵니다. 2%로 운용해도 6억이고요. 6% 운용하면 8억 됩니다. 예, 우리나라 드디어 상위 20% 안쪽 들어왔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상위 20%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별거 아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6세에서 8세 사이에 이 죽음의 데스밸리를 지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거다. 그러니까 둘이, 그죠? 흑수저 부부들은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죠? 둘이 싸워봐야 답이 없어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돈이.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더군다나 동수저는 되셨는데 평창 가는 바람에 흑수저가 되셨으니까. 정말 집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정말 집 사서 망해본 적이 없군요, 당신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는. 집은 무조건 한 채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도구소리다. 이런 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값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달라요. 특히 하나 더, 아까 우리 여기 마포죠. 마포 집값이요. 지난 10년을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 집값보다 못 올랐어요. 진짜입니다. 서울 집값은 경기도 집값에 1.5배로 올랐거든요. 근데 강북 집값은요, 50% 정도 올랐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경기도 부촌 생긴 거예요. 경기도의 동탄이나 광교나 판교 같은 부촌들이 생기면서 서울 부자들이 강북 사느니 새로 지어진 신도시에 신축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 아파트 값보다 솔직히 경기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른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이 한 100% 올랐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100% 오른 게 아니고요. 강남은 한 200% 오르고 강북은 50% 오른 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마포 지역 이번 급매물 나올 때 마레프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고점에서 5억, 6억이 쉽게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현금 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급매물 나오면 누가 옆에 여기서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같은 동네에서 제일 잘하니까 사주면 되는데 그 급매물이 외지인이 올 때까지 급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바닥은 외지인이 부동산 사서 만들었다라는 거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같은 소리들은 정말 믿지 마십시오.
강북조차 평균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말 아파트를 보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귀었던 그 여인들, 남정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선언합니다. 저는 만인 만나서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렇게 눈이 없어요. 어디가 최고인지,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어떤 급지가 좋은지를 파악할 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골라낼 눈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뭐가 기본인지만 잘 알아도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의 노력들을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연 6% 성과를 낼 수 있나?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홀딩. 간단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되냐면요. 반반 홀딩입니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거 최선이에요. 자, 시작할까요? 녹색 선이 뭐냐면 주택의 실질 수익률입니다. 나오죠? 여기 있다. 주택의 실질 수익률이 녹색 선이고요. 점선은 주식의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주식이 난리죠? 그런데 부동산 어때요? 가운데서 차박차박 잘 움직이죠? 오케이, 그죠?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벌써 답을 하나 알았죠? 주식은 아니고 부동산이죠.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수익률이 얼마예요? 둘이 똑같이 지난 150년 동안 7%예요. 연평균 7%. 이것만 사면 돼요. 인플레를 감안한 수익률이 7%니까 주식 절반, 부동산 절반 사놓으면 돼요. 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일단 쉽지 않죠, 그죠? 왜? 내가 돈이 박사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사면 뭘 사나요? 벌써 이 문제가 부각되죠, 그죠? 부동산이라는 건 한 방에 살 때 돈이 많이 들죠. 두 번째 주식을 사는데 여기 보면 선진국 16개 나라의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이런 건 다 배제하고 한국 주식 다 배제하고 선진국 시장 16개만 사야 됩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난이도가 있죠. 거기다가 죽었다 깼다가 몇 번씩 사이클이 오는데 이거 그냥 홀딩하면서 버틴다? 150년 동안 뒤에 과거 1870년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황제가 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의 타임 시계열을 보면서 우와 연 7%나 주네 좋네. 이때 살았으면 70년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살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와 이거 장기 투자하면 돈 버네라고 진짜 생각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이걸 넘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달러 스위칭 하세요. 이 파란 선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건 좀 이따가 배우시고요.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우리나라 주가는 달러랑 반대로 간다. 환율이랑 주가가 반대로 간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제가 아까 그래서 6% 성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이겁니다. 6% 성과 아니라 그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달러의 움직임을 주목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시작합니다. 뭘 사면 되냐면요. SOFR을 사세요. SOFR. 들어보셨죠? 미국의 외화예금을 ETF로 만든 것입니다. 다 아는 분들은 압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에이스를 추천합니다. 에이스 SOFR. 그걸 사놓고 있다가 10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위기가 왔는데 요새는 3년에 한 번씩 와요.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은 3년에 한 번 옵니다. 자, 2008년, 2011년, 2015년, 2018, 19년, 그리고 2022년. 자, 2008년 이후에 15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왔어요. 환율 급등이. 그때마다 주가가 폭락했죠? 자, 그때 내가 외화예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일단 5%씩 나오죠? 요새 이자 5% 더 나오죠? 달러 이자가 제일 셉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 이자가 5.25고요. 내일 밤이면,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밤이면 5.5가 돼요.
이자가 떼빵이에요.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SOFR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환율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분할 매수. 아까 이야기했죠. 200만 원씩 모으는 거. 그죠? 우리 지금 흑수저용입니다. 목돈 있는 분들은 좀 이따 질문 주세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모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1년이면 2,400 모으잖아요. 그걸 SOFR을 계속 사다 보면 이자도 붙고 환율 등락에 따라서 벌었다가 깨졌다 할 테지만 그건 쳐다보지 마시고 주식 수만 계속 늘리는 거죠. 자, 그러고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제가 자주 나와요. 이해돼요? 유튜브에 제가 자주 나와요. 마이크가 넘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십니다. 환율 급등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가 나라 망한다. 외환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색어, 외환위기 검색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유하던 달러를 팝니다. 한 방에 다 파는 거 용기가 필요하죠.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 그죠? 내가 2,400만 원 모아놨으면 그죠? 400만 원씩 6번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사요? 예, 수출주를 사는 거죠. 수출주. 왜? 왜 그렇죠? 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지금은 불황이니까 꼼짝도 못 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언젠가는 개선되겠죠. 보통 1년 걸려요. 안타깝게도 그 시차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차가 1년 걸립니다. 보통. 왜 그러냐는 질문 시간에 또 해주시고요. 나가자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그래서 사놓고 한 1년 묻어놨는데 정말 더블이 났어요. 더블 안 나도 상관없고 이익은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데 주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수출주를 사서 이익이 나면 다시 처분. 그죠? 이익 나면 처분해요. 1년.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야. 오늘 봤잖아. 에코프로 주가 오늘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다 봤잖아.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에코프로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에요? 인정해 빨리. 그죠? 너무 심하잖아. 무슨 코인이야? 잡코인이야.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한두 종목에 쏠림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000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날 오르는데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몇 종목 오르고 나머지 1,800개인가 1,400개 종목이 빠졌는데 지수는 플러스가 났어. 이게 우리나라는요. 개별 종목을 그렇게 오래 보유함으로써 돈을 번다. 능력자들은 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회사는 찜찜해라는 그 본능적인 걸러내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무제표 보고 이 회사의 평판 보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보고서 읽어본 다음 투자하는데 승률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인정. 진짜 개별 종목 잘 못해요. 그러다가 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팔아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팔아가지고 이걸 또 뭘 산다? 주식을 사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도 좋아요. 전 이번에 여기서 부동산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환율 1,400원 깨지는 날 샀습니다. 왜? 간단하죠. 저는 대부분의 자산, 여유 자산은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로보어드바이저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운용되는 돈은 쳐다도 안 봐요. 얼마가 운용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의 개인 나머지 돈들 있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이나 연금 관련 계좌 말고 나머지 여윳돈들은 법인이랑 또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개의 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첫 번째 계좌는 뭐냐면 절대 못 건드리는 연금 계좌.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원래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법인 계좌. 법인이 운용하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계좌가 이제 제일 저희들의 메인 계좌인 달러 스위칭 계좌인데 작년에 달러 스위칭 계좌에 제가 한 4, 50만 불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흑수저도요. 30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30년 안 하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노하우를 다 배우시기 때문에 점점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이 우리나라 집값은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환율은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1,400원 넘어서서 막 외환위기 난다 그럴 때 달러를 일단 다 팔았어요. 파니까 얼마 돼요? 한 6억 되겠죠, 그죠? 4, 50만 불을 팔았으니까 환율 1,500원이니까 6억 더 되죠. 자, 그걸 들고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기 시작했죠. 사고 있는데 마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왜? 오빠 우리 과천 가자 그러면. 과천에 이번에 금매물 나왔대. 보러 가자.
갔더니 저는 그런 걸 보러 다닐 때 절대 차를 안 몰고 갑니다. 차 몰고 가면 안 돼요. 집 보러 갈 때는 차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뭘 타고 가죠? 대중교통.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내려서 한정거장 전에 내리죠? 기본이에요, 이거. 이것만 잘해도 정말 여러분 돈 법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가야 돼요. 밤에도. 근데 과천은 밤에 가도 똑같아요. 그건 심심한 동네니까. 과천 그 시내 안에 여관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호텔 여관이 없습니다. 그런 동네 처음 봤어요. 밤에 이렇게 가봤는데, 빨간 번쩍번쩍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래방도 없어요, 몇 개.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도시니까 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14억의 물건이 나왔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갔더니 바로 16억으로 올리더라고요. 저희들 말고 또 보러 온 거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동네 구경 잘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오빠 또 구경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거 12억 7천에 나왔대 그러는 거예요. 됐다. 거긴 됐고, 딴 데 보러 가자. 가서 왔더니,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 가격에 내놓는 분들은 사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죠. 계약금으로 6억 드릴 테니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잔금 치고 있습니다. 한 2억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요. 밸런스가 생겨요. 환율이 급등하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가 찬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그러워지거든요. 망한다 그러고 그러면 옛날에 무서웠는데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이 생기고요. 마음의 평정이 생기면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제 유튜브 제목 그대로 시장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뭘 알면? 환율을 알면. 이거 완전 만들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찬스는 10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 10년에 한 번 이번에 지나간 거죠. 또 올 거예요. 언제 오냐고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까지 알면 내가 여기 있나. 그냥 환율 또 한 1,400원, 1,500원 넘어가면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갈수록 찬스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걸 뜻하니까. 그러니까 환율을 달러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분할해서 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1,400원에 다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1,350원부터 계속 판 거예요.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 계속 팔아서 1,450원까지 가니까 결국 마지막 0원까지, 0달러까지 다 팔고, 이제는 뭐 좀 사자. 안 되겠다. 그러고 둘이 가서 아파트 쇼핑 딱 2주 하고 집 샀어요. 언제 등기 쳤냐고요? 11월 2일 날 쳤어요. 등기를. 그러니까 여기지. 그때 한 달에 환율이 100원 빠지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작년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환율 1,400원 갔다 연말에 1,200원대까지 빠진 거 기억나시죠? 제가 잘 샀다고 찬스다. 난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잡았어. 그리고 좋아했는데 2월달까지 실거래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쳐다보면 안 돼. 사고 난 다음은 쳐다보면 안 돼.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이 전략의 좋은 점,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달러로 저축하다가, 우리는 시드머니가 없잖아요. 달러로 저축하다가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한 방에 튀기면서 몇 년에 한 번, 지난 15년 동안에 5번의 기회가 왔으니까 3년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이 기회가 너무 자주 와요, 우리나라는. 부자들 기회가 너무 자주 와요. 그럼 어떻게? 그 중에 한 번만 걸리면 되는 거지. 꼭 매번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놓친 적 많거든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관대해요. 우리 한 10년 보면 3번 오는 거니까 3번 중에 2번을 건지면 되고 15년이면 5번 중에 3번만 건지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보장된단 말입니다. 환차익의 몇십 %의 이자 받았지 여기다가 저가의 주식 사서 오르는 바닥치고 오를 때 주가 2배 오르는 거 쉽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점이 하나 나왔죠? 자,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달러를 톡 털어서 집을 샀는데 실거래가 1억이 빠져. 죽을 것 같죠? 안 볼 것 같은데 보게 되더라고요. 맨날 호갱노노 들어가게 돼. 아실 들어가고요. 부동산 리치고를 들어가게 돼. 사놓고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이상한 부부야, 둘이. 맨날 오빠 또 1억 빠졌어.
야, 와인이나 따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의 좋은 점은 쉽다. 나쁜 점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좀 각오하셔야 돼요. 왜? 1년 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저도 한 달 지나자마자 야, 오빠,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1억 더 빠졌어, 2억 더 빠졌어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야, 저층일 거야. 아니야, 4인간 거래일 거야. 아니야, 중요일 거야. 이딴 소리 하면서 둘이가 울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전략은 너무너무 쉬운데 나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나쁜 점이 굉장히 큰 나쁜 점이에요. 무슨 나쁜 점이다? 스트레스 받아요. 내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니까. 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50만 불, 60만 불의 현찰을 들고 있고 그게 6억 돈, 7억 돈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에 이자도 5%씩 빵빵 나오고 있고 환율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걸 다 때려 팔아가지고 집을 사러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러 갔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30년 차 이코노미스트니까 했지 여러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의 개념으로 이걸 하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지만 돈이 모이면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축할 때는 이게 최고 좋은데 됐죠? 이해되죠? 저축할 때는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전략인데 종잣돈 모은 다음에는 이거 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느낌이 한번 오죠? 야, 내가 순수 여유자금 1억, 2억, 3억 쌓여갈 때마다 스위칭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왜? 내가 거기다가 베팅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잘 테니까. 나는 간땡이가 요만하니까. 우리 다 요만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밤에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성실하고 착한 분들은 간도 작아요. 그죠? 간이 뒷다 작아요. 간이 뒷다 작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저도 30년 차 이코노미스트니까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잘했다 싶죠. 그럼요. 저희 밑에 집이 이번에 대공사를 하는데 드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새로 집을 사서 왔으니까 드르르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니는 얼마 보고 왔니? 이러면서. 저는 뭐 제일 싸이 먼저 해주는 집이에요. 아이고, 이사 잘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인사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박사님 언제 이사 오셨어요? 우리 2월요. 그러면 색들이 다 변하죠. 그쵸. 지금 7월에 이사 오시니까 방학 때 이사 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삿집에 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집 사고 한 8개월 고생하다가 이제 살 것 같다. 그 8개월의 보상은 수익으로 나지만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또 다른 대안. 자산 배분. 간단해요. 뭐냐?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달러는 반대로 간다며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 다 사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둘 다 사자. 너무 편하잖아요. 둘 다 사는 거죠. 둘 다 사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 이제 종잣돈 1억까지 늘었어요. 우리 한번 스위칭 성공했어요. 3년에 한 번씩 해서 2,400 해서 우리가 대충 한 7,000 모았는데 7,000 가지고서 스위칭 한번 해서 수익이 거기서 50%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억 만들고 난 다음에 박사님 말씀대로 다음 스위칭 한번 더 할게요 하는 분들 있지만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반으로 온 거예요. 자산 배분으로 왔어요. 자산 배분으로 와서 5,000을 한국 주식 5,000은 SOFR이든 미국 국채를 사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SOFR 많이 사실 거예요. 자, 샀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그걸 했어요. 액션을 했어요. 근데 올해 초가 됐는데 어떻게 됐죠? 저 SOFR은 한 20% 올랐죠? 환율이 얼마예요? 환율이 1,100원이 1,450원으로 끝나고 연말에 환율 1,300원에 끝났으니까 200원 올랐죠? 거기다 이자율 5% 더하면 25%. 근데 계산하기 쉽게 20%. 자, 그러면 5,000 투자해 놓은 게 6,000 됐겠죠? 자, 반대로 한국 주식 5,000 투자해 놓은 게 4,000 됐으면 정말 잘한 거죠?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3,300원 언제 가려나? 여러분 언제 갈까요, 거기? 참, 많이 올랐다 싶은데도 2,600에서 벅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작년에 주가가 20% 넘게 빠져서 4,000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올해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둘 다 5대5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5대5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잘 가고 있는 미국 달러를 팔아서 5대5를 맞춘다. 이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근데 적립투자잖아. 자, 연 얼마 저축 2,400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400을 제일 많이 빠진 한국 주식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6,400, 6,000 되겠죠. 대충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환율은 또 그때에 비해서 100원 빠졌죠. 지금 뭐 한 1,250원 하죠. 그죠? 환율 거기서 100원 빠졌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한 20% 올랐죠.
자, 6천 넣어놓은 거는 거기서 20% 올랐으니까 7천, 8천 가고 있고 6천 넣어놨던 달러는 빠져봐야 5,500. 뭐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늘었겠죠. 그죠? 물도 탔으니까.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5대5로 계속 비율을 맞추는 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율 조정,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뭐든 좋은데 1년에 한 번만 하십시오. 요 전략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자, 나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게 넣으면 안 돼요. 1980년부터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에 대해서 매년 100만 원씩 불입했다. 가정하자는 거죠. 80년부터. 외화예금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때도 외화예금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가 되면 1억 2천이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 4천만 원인데 3배로 불었죠. 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아까 뭐 했죠? 1년에 한 번만 비율을 5대5로 맞췄죠. 그 리밸런싱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2억 6천이 돼요. 이 수익이 2배가 더 늘어요. 왜? 계속 저가 매수하니까요. 많이 빠진 걸 더 샀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우상향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리밸런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예요? 26억이야. 2천만 원 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42억인가? 52억인가요? 계산도 안 돼. 너무 큰 돈이라. 자, 52억 번다 그러면 뭐하러 40년 투자해? 20년만 하고 땡치지. 그죠? 이게 여러분, 이건 몇 퍼센트 수익을 준다? 이게 6% 이상 수익을 줘요. 이 전략이. 자, 오늘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 4%, 6%를 가지고서 매년 2,400만 원씩 저축하게 될 때 6% 성과를 하게 되면 8억, 9억 넘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13년 투자했는데도, 아니죠. 16년 투자했는데 그 정도 성과가 납니다. 길게 투자하면 더 성과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3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하고 한 것 뿐이니까. 솔로는 생각 안 하고 계산한 거니까 그냥 아까 그걸 보면서 6% 성과가 가능하겠어 생각하셨지만 이 단순 전략으로 7%가 나와요. 자, 이제 8% 전략 보여드립니다. 8% 전략은 뭐냐면요. 미국에도 투자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미국 주가의 흐름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대에는요, 한국이 짱이에요. 2000년대는. 2010년까지는 한국이 세계 짱이에요. 수익률이 최고 좋아요. 자, 근데 2010년부터는 미국이 세계 짱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죠? 2000년대 한국 주식 투자하다가 2010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최고죠. 자,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가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밤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칼같이 돌아설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도 안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자기 돈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사는 거죠. 둘 다 사면 2000년대는 얘 때문에 돈을 벌고 2010년대는 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지나서 미국이 맛이 가면 우리가 또 돈을 벌어주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20년대도 계속 미국이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돈 벌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른다? 투자 3분법. 나와지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를 다 사는 거죠. 한국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뭐 사면 되죠? 미국 주식, 그죠? S&P 500 TR. TR 들어보셨죠? 토탈 리턴. 배당받은 거 재투자해줘요. 코스피 200 TR. 똑같아요. 역시 한국 주식 배당해주는 거. 이거 SOFR도 좋고, 미국 국채 선물도 좋고, 마음에 들면 하세요. 됐죠? 예,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하면 얼마가 된다? 여기 나오죠? 4억 6천. 연 100만 원씩 투자하면 4억 6천 됩니다. 1000만 원 투자했다면 46억. 2천만 원 투자했다면 얼마인가요? 92억인가요? 저는 이 전략으로 20년만 투자하고서 50억 들고 40억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전략은 연 환산 수익률 얼마다? 8% 넘어.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이 상품들이 또 매력이 뭐냐면요. 전부, 수수료가 되게 싸요. 다 유지 수수료가 0.1% 미만입니다. 제 상품 다. 이거 해보세요. 1년에 한 번만 합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자, 2,400 열심히 우리 저축해가지고, 2,400을 연간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언제? 연말정산 받을 때, 환급 받을 때가 2월이죠. 2월에 그걸 갖고 계산 엑셀을 두드려서 3대 3대 3을 만들어서 주식수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거래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저희 부부는 매년 6월에 하거든요, 이걸. 왜 6월에 하냐면, 이제, 그, 종합세를 내고 난 다음에, 개인 종합세를 저는 내야 되니까, 법인도 갖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학교 교수했고, 지금은 법인 대표 또, 자문사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개인 종소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5월에 말에 그 세무사님 모셔다 놓고 고기 먹으면서 정산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세무사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듭니다. 예, 기장료 15만원, 월 15만원. 진짜 싸요. 그 서비스 해주시는 거 치고는 되게 싸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8억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이거 하면 금방 8억 넘겠죠? 우리 만만한 부자야, 우리 전부 다. 개인 운용자산이 8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오늘 명함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박사님 저기 법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세무사도 소개시켜드리고 아주 간단한 팁들도 몇 개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핵심은 뭐냐면요. 꾸준히 저축할 의지와 요 방법만 알면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는. 빨리 시작하면 더 부자가 되고요. 좀 늦게 시작하면 악착같이 원금을 더 많이 넣으면 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시작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데 20대 굳이 시작 못했더라도 30대 아까 33세 시작했더라도 그 자산을 모으는데 그게 2% 4%에도 그 정도 자산을 모으는데 6%가 아니라 7% 8%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성과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하나의 팁. 자, 부동산 이야기를 좀 드리러 왔는데요. 빨간 선은 미국의 주택, 파란 선은 한국의 주택인데 어때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기죠. 2008년부터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랑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사기 시작했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같이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로 이 둘을 87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한국보다 미국 집값이 더 잘 올라요. 탄력적으로 오를 때는 잘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간단하죠? 예, 이걸 하는 거죠. 자, 별표 한번 꼭 쳐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 하십시오. 자,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가 주택가격입니다. 빨간 선 왼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블룸버그 리츠 지수예요. ETF입니다. ETF는 오른쪽 축이죠. 한번 보세요. 1400. 조기 집값은 280. 우리도 그렇듯이 한 3배 오르죠. 3, 40년 동안 한 3배 올랐어요. 자, 그런데 왜 리츠 지수는 14배가 오르죠? 가격의 방향은 똑같은데 얘는 14배 올라죠. 왜? 월세 받아서 배당금 지급해 주니까. 주택 가격은 집값의 상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월세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기가 힘들죠. 그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집을 살 때 여러 채 다주택자가 돼야 월세 수입이고 뭐가 있는 거지. 나는 한 채도 지금 못 사가지고 우리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월세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리츠라는 상품이 너무너무 좋은 상품인 게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들을 우리 대신, 그죠?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서 집값 오르는 대로 따라가죠? 주택가격, 빨간 선 따라가죠? 그리고 주식처럼 미리 오래 빠진다고 반영했죠? 주가니까 반영도 빨리 하고 배당 수익률도 한 4% 줘요.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답이 나왔죠? 뭐 서울에 집은 한 채 있어야 라는 분들은 맞는 말이죠. 그거는 누구한테 맞냐면 은수저, 금수저까지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 입장이면 당연히 산다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멀다고, 나 보니까 하나도 안 멀더만 개포동 사는데 집 멀다고 신촌에 집 얻어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그랬거든요. 제 연대 다닐 때 이야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반지하 새방에서 알바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엄니가 사시사철 반찬 갖다 주고 빨래도 대신 다 해주시고 하면서 거기서 월세 내면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집들이야 결혼할 때 당연히 집 사주면서 또는 다는 안 해주더라도 전세 보증금 정도 되는 돈들, 절반이겠죠. 집값의 절반 정도는 보태주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해외 부동산을 삽시다. 매매도 힘들고 법의 규제도 더럽게 심하고 조금만 집값 오르면 종부세니 개소세니 개소세가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세가 집중되고 있는 한국 부동산을 뭐하러 삽니까? 어차피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을 같이 간다면 미국 리츠 사는 게 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시각을 바꾸는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그리고 이걸 사면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게 탈무드 투자법. 탈무드 투자법에서 저 파란 선이 탈무드 투자법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거의 안 빠져요. 미국 집값 많이 빠졌지만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얘 달러잖아요. 미국 집값 30% 빠졌지만 환율이 1,500원 가가지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2020년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다 빠졌잖아요. 근데 환율 덕분에 얘는 옆으로 가요. 이 탈무드 투자법도 연 8% 넘어. 자,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나는 이자와 배당금 소득이 중요해요. 왜? 그걸 가지고서 월세 내고 싶어요. 집은 안 사, 나 월세야. 그렇죠. 전략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빡빡 긁어 모아서 집을 사서 버틴다. 좋은 전략인데 그건 작년에 했어야지. 올해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벌써 많은 걸 우리 놓친 다음이잖아요. 그죠? 주택시장이 붕괴될 때 그때 그 전략을 쓰면 좋은데 근데 못하잖아 우리가. 주택 매매는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자, 뭐 어떻게 해요? 네, 미국 집 사자. 마음 되게 편하다. 전국에 분산돼 있어서 그렇게 편하고 올해 벌써 바닥에서 한 20% 올랐어요. 주식처럼 화끈하게 나스닥처럼 40% 이렇게는 안 오르지 얘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지만 주식이랑 채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이니까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 배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6%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한국국민연금이 여기 있고요. 한국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국민연금, 캐나다 국민연금, 네덜란드 국민연금, 노르웨이 국민연금 할 거 없이 죄다 한 6%는 다 나요. 이 사람들 전략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략하고 큰 차이 없어요. 노르웨이 국민연금이요. 반반 투자랑 되게 비슷하고요. 노르웨이가 반반 투자라고 적어두세요. 얘는 완전히 두 개밖에 안 해요. 주식 채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하고요. 또 여기 어디 갔나? 캐나다. 얘가 투자 3분법 아까 탈무드 투자법. 얘 부동산 되게 많이 해요. 올해 박살 나겠지 수익. 얘는 오피스텔 만들어요. 오피스 빌딩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죠. 한국령 이제 바뀌는 중이에요. 국내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한 60% 이상 가지고 있죠 아직도. 저걸 빨리 50%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뭐 한국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한국 주식을 한국 채권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투자 3분법 한 것처럼 3분의 2는 달러에 투자하고 3분의 1만 한국 주식에 묻어두면 정말 수익이 좋은데 아주 국민연금이 그걸 못해서 다른 연기금보다 수익이 안 나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통과 다 했다. 리밸런싱 통과하고요. 맞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들 중에 놀고 있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저축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수익률이에요. 지난 10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10년, 특히 작년에 국민연금이 8% 깨먹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20년은 6%인 거 맞죠? 지난 10년 국민연금에게 가장 불리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개인연금 수익률 1.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데 퇴직연금 1.3%. 근데 게다가 얘는 수수료가 0이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유지 수수료가 1%씩 붙죠, 거의. 0.5에서 1%씩 붙어요. 여기 이렇게 놔두시면 돈을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세금 혜택, 연말정산만 받으려고 이걸 하시는데, 제발, 요 IRP는요, 중개형 IRP, 중개형.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개형 IRP 꼭 좀 바꾸시고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안 가도 돼요. 그 은행 창구 안 가도 돼요. 보험사 창구 안 가도 돼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5년 전부터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거 연금 저축 이런 데 제발 들어있지 말고요. 예? 개인연금 저축으로 들어있죠. 또는 개인연금 보험으로 들어있죠. 그거 다 금방 갈아탈 수 있거든요. 뭘로 갈아탈 수 있냐면 연금 증권 계좌로 가시면 돼요. 증권사 계좌로 갈아타시면 돼요. 좋아하시는 대로 가세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신한에 가시면 수수료도 공짜로 해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자, 아무튼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흑수저들도 얼마든지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는 정말 이건 운이 따라야 돼요. 금수저는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은수저까지는 된다. 동수저 쉬워요. 진짜. 진심 쉬워요. 우리 애기들이 은수저나 동수저 부모한테 자라면 우리 손주 때는 걔네가 금수저 되겠죠. 그죠? 이 기법을 가지고서 탈무드든 뭐든 꾸준히 3대가 6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과가 얼마나 클지. 그러니까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금융자산가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왜 유태인들이 부자인지 이제 아셨죠? 걔네는 태어나서 인사할 때부터 할례 하잖아요? 그럼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할례를 할 때부터 애들한테 통장을 넣어줍니다. 탈무드 투자법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태어나자마자 해준 놈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